반룡인수 한의원 블로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유방암 4년 만에 재발해서 사상약물요법으로 수술한 뒤 7년 재발 없이 동안 완치된 소양인 환자에게 하겠습니다. 타목시펜이란 태음인 약에서 아리미덱스라는 소양인 약으로 전환시켜서 치료를 했습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암이다. 인류의 반이 여성에 나타납니다. 남성에도 유방암은 본 적이 있다. 1% 정도 있죠. 예. 하지만 대부분 여성이 발발한다. 그리고 치료법이 예전에 조정석인가 그 드라마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앵커였는데 좀 재밌는 SBS 드라마 있었죠. 예.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유방 걸렸었죠. 그리고 치료법이 다양한데 체질을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치료하다 보니 재발을 한다. 나에게 가장 많이 오는 암종이 유방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이 치료했어요. 거의 한 1000케이스는 치료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재발이 많다. 서양의학이 나의 사상분류법을 따르면 유방암 재발 환자가 아마도 90%는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또 재발하더라도 재발하고 바로 온다면 충분히 완치로 이끌 수 있는 암인데 대부분 병원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오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조금 연장만 되고 많은 경우가 있다. 며칠 전 다녀간 환자분은 20년을 넘어서 세월을 우리 한의원을 다닌 태음인 분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 진작 이 병을 안 왔더라면 나도 유방암으로 죽었을 것이라면서 세월이 지나니 알고 지내던 유방 환자 병원 동기분들이 모두 다 재발해서 죽고 한 명도 알던 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한다. 이번 딸은 결혼한 지 오랜데 아기 가질 생각 안 하다가 작년도에 42살에 1차 시험관에 성공해서 무사히 분만을 했다. 내가 절대 엽산을 먹지 말라고 해서 소음인이 아닌 거죠. 엽산을 피하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한약과 나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프로베라 덕분에 이분은 태음인이네요. 예, 자궁 수치 멈추고 무사히 순산을 했다. 이는 호르몬에 관한 나 견해가 맞기 때문에 임신도 비록 시험관을 하기는 했지만 한 번에 성공을 했고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한 명도 3-4차례 이상 시험관을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 성공했다고 한다. 이분 참 제가 한의원 창가를 보면 놀라는 게 40대 넘은 분들도 임신할 수 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45세, 한 47세 막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러면 좀 위험한데 그 생각을 한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은 40대 넘으면은 힘들다고 딱 얘기하고 딱 그 밑밥을 딱 깔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를 임신시키는 것이나 유방암 치료한 것이나 모두 호르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사상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고 분류한 체질과 호르몬 이름이 맞다는 것을 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확고히 결론을 지었다.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돼요.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유방 환자는 2015년 유방암 수술 후에 2019년도에 재발해서 재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도 좀 나겠다. 체질은 소양이다. 방사선을 하면 안 되죠. 소양이는. 총 18차례 방사선을 계획하다가 내원해서 소양이는 방사선을 하면 더 빨리 퍼진다는 내 이야기의 10회로 마무리하고 이후에 다 사상의학적인 분류 방법대로 치료를 받고 5년 뒤에 서울대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5년이 지났겠죠. 한약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특별히 여름철에도 다시 재발 확률이 높은 계절이라 소양이는 이제 불유 체질이죠. 여름이니까. 예, 여름에 조심해야죠. 예, 임신도 여름에 안 되고 겨울에 해야 되죠. 꼭 와서 3개월을 약을 먹도록 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약을 지으러 왔다. 내가 강 선생을 오신 걸 보니 또 여름이 되었구만 하면서 말을 건넸다. 오늘은 이 유방 환자 사례를 분석해서 유방암 표준 프로토콜 오류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다른 암들과 달리 유방암 소음인, 소양인, 태음, 태양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암이고 실제로 다 경험했다. 보통은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소음인과 태음이 잘 걸리죠. 예. 그리고 유방암 뿌리에는 호르몬이라는 일반암과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어서 이 호르몬 통제가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각 체질마다 결과가 달라진다. 그 전에 호르몬을 얘기해서 사상의 호르몬 분류를 설명했다. 사상학은 모든 것을 분류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으며 이 같은 분류 방식은 단순히 철학이 아닌 조물주의 세상 창조 법칙이다. 그 DNA가 4개로 됐죠. 구아닌, 시토신 이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4가지로 했죠. 예. 바로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들어맞는 것이다. 인간을 조합한 것이면 이게 맞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정확하게 조물주가 자연을 창조할 때 4가지의 정확한 분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칙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정원적인 법이다. 그리스 철학도 4원소로 봤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알았다는 거죠. 예,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예. 봄은 태양이고 프로게스테론, 여름은 소양이고 에스트로겐, 가을은 태음이고 테스토스테론,
겨울은 소음 안드로겐 DHT, 디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이죠. 예. 로 분류할 수 있다. 태양인 프로게스테론이 높은 반면에 테스토스테론이 약화된 체질이고, 소양인 에스트로겐이 높은 반면에 안드로겐이 약화됐다. 태음인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 에스트로겐이 많은 데 이제 유방이 걸린 게 소양인도 있는 거죠.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이 약화된 체질이고, 소음의 안드로겐이 높은 반면에 에스트로겐이 낮은 체질이다. 그리하여 각 체질 다른 요인으로 유방암이 걸린다. 소양암은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화시키는 효소인 아로마테이즈가 활성화되어 있는 체질이다. 그래서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를 쓰죠. 이니비터를. 안드로겐 물고기라고 치면은 소음성이니까 물이죠. 에스트로겐 새, 불이라고 보입니다. 물에서 노는 물고기를 변화시켜서 새로 만든 마법을 아로마테이즈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마법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진 체질이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한 달의 월경 주기에 따라 변한다.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름은 에스트로겐이 작용하고 보름은 프로게스테론이 작용한다. 근데 이때 프로게스테론 전환시키는 LH 황체 호르몬이죠. 서지를 익히지 못해서 이게 이제 밀어 닥치는 거죠. 서핑처럼 교수가 밀려드는 거죠. 예. 에스트로겐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에스트로겐 과잉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니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많아진 거죠. 예. 소양인처럼 에스트로겐 기간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트로겐 생산은 낮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질적인 소양인과 달리 양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누적되는 체질이다. 퀀터티가 많은 거죠. 예. 양이 많은 거죠. 근데 질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예. 소음인은 몸이 약해진 보름 동작에서 자궁 내막을 키우고 난포를 키워 에스트로겐이 작동하진다. 월경하는 기간은 짧지만 안드로겐이 작용하는 시간이다. 남성 호르몬인 거죠. 예. 쉬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로겐이 겨울 아닙니까? 쉬는 체질이죠. 계절이죠. 예. 겨울, 소음인이 겨울이니까. 에스트로겐은 자궁으로 가는 혈관을 열어주는 확장제다. 이 안드로겐에서 혈관이 오그라들면서 자궁으로 가는 혈관들이 닫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은 생리가 나온다. 네크로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궁 내막이 무너져 버린다. 이런 안드로겐 힘이 너무 강해서 에스트로겐을 전환이 안 되는 체질이 소음이다. 그 다음에 무너진 자궁 내막을 다시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열려서 새로운 영양을 공급해서 내막층을 자라겠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의 전환은 아로마테이지 활성화되고 약한 소음에는 에스트로겐 저하로 혈관이 열리지 않으므로 월경이 지속된다. 이때 나오는 피는 내막이 무너져서 나오는 피가 아니다. 혈관이 열리지 않아서 상처가 아니고 딱지가 지지 않아서 흐른 피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월경열이 조금씩 묻어나오면서 보름도 가는 경우가 있다. 소음인들에게 유방암이 오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이다. 보통 에스트로겐이 과다하니까 오는데 소음인이 지금 부족한 사람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서양적으로 하면. 에스트론이 약화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 저하가 생긴다. 그럼 세포는 이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늘려버린다. 한 단 위에 공장에서 10개의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데 소민 세포 공장에서 한 개밖에 만들지 못하므로 필요한 것을 더 만들기 위해서 공장 수를 늘려서 한 개를 10개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암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숫자만 늘리지만 결국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 서울대 환자가 전신 뼈전이, 폐전이, 림프절전이 유방암이 재발된 상태에서 한 달 산다고 판정받고 왔는데 한 달 뒤에 한약과 UFT 소음약이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으로 이 종양이 거의 다 소실됐다. 에스트로겐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프로기노바 같은. 그래서 에스라디올, 에스트로제닉한 한약성분과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므로 공장 생산이 늘어나니까 스스로 다 없애버린 것으로 설명이 된다. 이를 철학적으로 파고들기에는 일반인들은 너무 많은 전제가 필요하므로 피곤하고 어려울 것이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그래서 실용적으로 내가 분류한 기준을 제시해보겠다. 1기 유방암으로 수술 후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을 경우 제외하고 2기 유방암부터는 다음 프로토콜 따라야 한다. 세월이 지나면 내가 제시한 프로토콜이 맞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근데 사상체를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소민은 유방암 수술 후 ACO법 위에 UFT를 5년 복용.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하다. 방사선 치료 이제 태음하고 태음에는 이제 수술 후 텍솔 단독요법과 방사선 치료 타목시펜이나 클로미펜, 랄록시펜으로 5년 동안 복용을 한다. 소양인 수술 후에 졸라덱스라는 주사요법과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로 아로마테이즈 전환 억제제죠. 5년 복용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하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소음이 또 3중 응응성이 많고,
이분이 만든 것 자체가 참 대단하죠. 요즘에 여러 가지 신약이 하루가 달리 쏟아져 나와서 신약에 대한 분류는 내가 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도 거의 다 이걸로 다 치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한약도 먹어야 되고 식이요법과도 해야 되죠.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기준은 바로 이 위에 표에 따른 것이고 소음이나 에스트로겐까지도 사용한다. 위에 제시한 간략한 프로토콜은 일단 발전의 환자들 2기 후에 항암이나 호르몬 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우리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오늘은 소양인 환자를 다뤄봤다. 이 환자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냥 하나 읽어볼까요? 좌측 니플, 유두, 스페어링, 유두를 남기고 토탈, 마스터이토미, 유방을 이제 절제를 한 거죠. 센티넬, 림프노드, 그래서 감시절 림프절이죠. 바이옵시, 생검을 했죠. 오멘탈 플랩, 그리고 프리오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제 소노그래피 초음파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측 유방에 0.6cm 세프테이티드 시스트가 있다. 네. 이 환자 유방이 2기로 다행히 수술을 다행히 항암 치료를 안 했다. 분당 서울대병을 수술했는데 온코젠 검사에서 온코 같은 게 이제 바람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유전자죠. 진인 거죠. 예, 검사에서 수치가 19로 경계치에 있었다. 보통 17 이하면은 항암제 효용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 온코젠 검사대 이전에는 자비로 해서 고가 비용이 들었는데 그래서 환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최근에는 보험에 서 쉽게 검사가 된다. 소양인은 우리나라 비율로 따지면 15%라고 한다. 그 중에서 유방 환자는 더욱더 없다. 그래서 유방 환자 10명이면 아마도 1명 정도가 소양이라고 추측된다. 소양이는 에스트로겐 과잉 체질이라서 3중 음성이 나타날 수가 없다. 3중 음성은 이제 소음인한테 그죠?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테론과 이제 허셉틴 3개 검사하는 거지 3중이죠. 병원에서 온코젠 검사를 해서 항암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다고 판정받는 사람들이 소양이다. 그래서 만약 항암을 하면 급속도로 빨리 재발할 텐데 이를 피해 나갈 수가 있다. 온코젠 검사를 안 한 소양이들은 항암과 방사선 이후에 매우 빨리 재발해서 악화되고 사망한 것을 임상에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소양이들은 온코젠 검사를 한 경우 1차로 걸러져서 소양인 항암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항암제에 의한 피해를 덜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호르몬 요법이 문제다. 소양인들은 3중 음성이나 허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높은 체질이라 당연히 에스트로겐 리셉터죠. 예, ER이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포지티브로 나온다. 소양인은 반드시 아로마테이지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앞서 전립선 암 강의에서 이야기했다. 안드로겐 제제인 졸라덱스나 루프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전립선이 이제 고환인 쪽이랑 가깝죠. 그리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치료 원칙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남성 호르몬 과다가 전립선이고 여성 호르몬 과다가 유방암인데 치료는 그 과다 부족에 상관없이 체질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호르몬 소용체의 양성인 환자의 문제는 폐경제인 타목시펜, 폐경류엔 아리미덱스 같은 아로마테이지 이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 프로토콜이다. 잘못됐죠. 테음인한테 타목시펜, 아리미덱스는 소형한테 써야 되죠. 네. 그러나 이는 심하게 잘못된 기준이다. 테음인은 타목시펜을 사용해야 되고 소양인은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을 바꾼다. 이미터죠. 체질 개념은 소양하게 억지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 개념 때문에 전에는 비교적 유방암 프로토콜이 테음인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어서 테음인들이 실패 확률이 별로 없었는데 기준을 나이 대비해서 호르몬 선택을 바꾸면서 요새는 테임들도 잘 재발한다. 차라리 한쪽으로 모였으면 치료가 잘 되는데 이제 섞어버리니까 치료가 안 되죠. 근데 현실적인 기준은 현재 폐경선의 타목시펜, 폐경 후에는 아로마테지 이니비터를 사용하도록 표준 프로토콜이 만들어졌다. 소양이 온코젠 검사에서 항암이 필요치 않다고 판정되고 폐경이 된 경우에는 이 아로마테지 이니비터인 아리미덱스 같은 약을 치료하고 루프론 주사를 맞으면 완치 확률이 있다. 물론 체질적인 식단을 지킨 게 전제가 된다. 하지만 소양이 폐경전이라 항암 많이 써도 테아목시펜을 사용하는 경우는 테음인약 쓰면 안 되죠. 빨리 재발한다. 이는 초기의 블록에서 소양인 간전이 환자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사례에 해당한다. 온코젠 검사에 대한 것은 뒤에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는 분들 위해서
부차로 다루겠다. 여기서는 간결하게 얘기해서 이분 건너뛰고 환자의 병력을 다루겠다. 이분은 글이 너무 늘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예. 너무 할 말이 많으셔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 환자는 2기로 수술을 하고 당시 유방을 복원했는데 원래 유방 껍질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아마도 재발원이 자신 유방 껍질에 묻어있는 암세포들이 재발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다. 아까 니프를 보존하고 했죠. 온코제인 19라 기준치보다 약간 높았는데 주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자고 했다. 하나는 졸라덱스고 하나는 타목시펜이다. 졸라덱스는 소양인 조사이고 타목시펜은 태음 알약이다. 졸라덱스는 토탈 13차를 하고 중지했다. 즉 2년간은 강력한 소양인 약인 졸라덱스 이보다 힘이 약한 타목시펜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양이 버틴 거죠. 네. 문제는 졸라덱스 끊고 나서 타목시펜만 단독으로 2년 태음인 약을 먹은 것이 재발을 유도한 것이다. 타목시펜은 사상적 태양인체다. 태음인 약물이다. 반대해야 되는 거죠. 이를 소양이 사용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아리미덱스 같은 아로마테이지 억제된 소양이나 환자의 경우 극심한 관절통을 일으킨다.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도 한 태음인 환자가 1년 동안 타목시펜을 먹는데 다소 열감을 느껴서 약을 폐경해야 했는데도 아로마테이지 이니비터를 바꿨는데 통증이 심해서 관절통, 진통제를 먹으면서 소양인 약인 아로마테이지 억제제를 먹었다. 그래서 진찰하자마자 태음이라 몸이 안 아프냐고 물었더니 진통제를 견딘다고 해서 다시 나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협진하는 의사분이죠. 이를 타목시펜으로 바꿔준 경험이 있다. 체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이런 통증의 여부, 유무에 따라서 내가 이 약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통증으로 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체질적 개념이 없는 양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약을 바꿔주기도 한다. 유방암으로 유명한 아산을 은퇴한 안세현 선생도 이전과 달리 호르 문제는 5년 이상 8년까지도 먹어야 한다면서 처방하는 것을 알고 있고 대부분 타목시펜으로 처방한다고 들었다. 이런 일이 바로 한국 소양인 암 환자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양인들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내가 소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사상의학적인 약물 견해에선 체질에 맞은 부작용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경미한 경우가 체질에 맞는 약으로 해석한다. 만약 증상이 좋아지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결코 체질에 맞는 약이라고 할 수가 없다. 타목시펜을 먹는 동안에는 태음인도 가볍게 열감이 있지만 소양이나 소음인은 매우 심각하게 열감을 느낀다. 이분은 비유하기를 여름 같은데 열이 얼마나 심한지 수건을 완전히 물에 적셔서 쓰고 나가야 나갈 수가 있지. 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그냥은 다닐 수가 없어서 완전 물에 푹 적신 수건을 쓰고 다녔다. 여름 체질이니까 이제 부작용은 이제 화나 열로 나타나는 거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결국 소양인 약의 견해 없이 타목시펜 단독 2년이 이전 수술했던 좌측 유방에 다시 재발 유도했고 수술을 방사선 치료하다가 내원해서 나아 강력한 공으로 나머지 방사선 치료를 중지했다. 이후 5년 세월을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모두 소양인약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증상이 다 해결돼서 정상 생활할 수가 있었고 5년 뒤에는 5년 그 완치라고 하죠. 뭐 관해라고 해도 되고 2년 동안 여름철만 와서 꼭 약을 먹으라고 해서 소양에는 여름철이 제일 안 좋죠. 한약을 먹으면서 현재 양약을 중지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다. 소양인은 에스트로겐 과잉 체질인데 에스트로겐을 견제하는 방법이 바로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을 변화시키는 아로마테이저는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지방도 이 역할을 하고 있죠. 타목시펜도 에스트로겐을 견제하지만 이 방법은 다 블로그 원고나 동영상에 누차 해설해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게스테론이 견제하는 거죠. 네. 태음인이 유방에 걸린 것은 에스트로겐이 높은 것이 아니고 에스트로겐에서 프로게스테론 변화를 하는데 프로게스테론 부족으로 에스트로겐이 독줄에서 생기는 문제다. 에스트로겐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다. 양이 많은 것이 질이 높은 게 아니죠. 비유약컨대 친구가 미우면 그냥 너 절규한다고 딱 끊어버린 게 아로마테이지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는 아로마테이지라는 효소에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할 때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근원적인 에스트로겐 생성을 막는 방법이다. 타목시펜을 사용하는 뭐 친구가 미우면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놀면 그 친구가 밀려나는 방법이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마누라가 미우니까 그냥 쫓아낸 것이 소양인 약이고 마누라 미우니까 마누라 세컨드를 데리고 들어오면 본처같이 살 수 없다고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 타목시펜을 통해서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앞으로 다른 환자를 다룰 때 더 보충해보고 본고에서는 여기까지로 이 환자 성공기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케이스를 매번 보고 이 같은 소양인들은 나한테 와서 어떤 분은 폐로 전이가 돼서 오기도 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다. 태음인한테만 좋은 경우죠. 이 방법으로 완치가 되어서 졸업한 부분이 많다.
이 환자는 2015년 좌측 유방 유시너스 카시노마, 점액성 암종이 있었고 IDC로 니플 스피어링 마스텍토마와 센티넬 림프노드 바이옵시를 시행했으며 감시절 림프절 생검을 한 거죠. 당시 림프절 전이 없었고 온코타입 19로 항암 치료 이득이 낮게 평가돼서 항암 치료치 않고 타목시펜과 졸라덱스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2017년부터 술 부위에 일레귤라 메스가 보여서 불규칙한 이제 종괴가 보인 거죠. 펫 네크로시스와 재발 감별이 필요하다는 기록이 있었고 2018년 MRI에서는 베나인 펫 네크로시스가 양성인 지방 괴사 가능성이 더 높다 판단됐다. 그러나 2019년 8월 이전 0.6cm 병변이 1.4 곱하기 0.9로 커졌고 바이옵시 생검에서 뮤시너스 카시노마로 재발이 확인됐다. 이 재발 수술은 2019년 10월 8일에 레프트로 시행됐고 병리상 뮤시노마 카시노마 그리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양성, 허투 양성으로 보여서 서지컬 마진에 슈피리어 메디얼 인벌브먼트가 기록됐다. 동시에 본 메타스타시스는 없다. 골전이는 없었다. 정리됐다. 재발량 이후의 약물은 타목시판과 졸라덱스에서 아리미덱스로 전환된 흐름입니다. 기록에는 아리미덱스, 이카맥스, 칼테오 계열 골다공증 보조 약물이 함께 적혀서 골밀도는 오스오페니아, 그러니까 뼈가 부족한 거죠. T스코어는 1.4로 기록됐다. 2020년 7월에는 MRI 정상, 비나인 양성으로 기록됐었고 2024년 5월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 CT, 페트 검사, MRI, 초음파가 정상이라고 환자 보고한 기록이 있다. 이 시점은 발병 9년차, 재발 후 5년차이며 아림덱스를 일정으로 복용 중으로 정리됐다. 2025년 기록에는 서울대 아림덱스가 끝난 후 다른 곳에 이어 처방받고 초기 유방암 미끼로 온코젠 검사상 항암 불필요하다. 졸라덱스와 타목시펜 사용 후 3년 만에 유방 복원 수술부에서 재발한 것으로 다시 요약됐다. 초기 유방암, 이건 정리가 됐고요. 온코젠 검사란 건 진단은 뭔가? DX는 진단이니까요. 온코젠 타입, 브레스트 리커런스 스코어 테스트죠. RS, 재발이 리커런스. 온코 타입 DX 20일 진 브레스트 리커런스 스코어 SA다. 한국어는 20일 유전자 유방 재발 점수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유방 조직에서 21개 유전자 발열 분석해서 수술 후 재발 위험이 어느 정도 인지 항암 치료를 추가했을 때 실제 이득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검사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호투 음성, 조기 유방암이 사용되면 특히 림프절 전이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온코타입 진단검사는 리커런스 스코어, 줄여서 RS로 표시된다. 이 점수는 0에서 100점 사이로 나오면 점수가 낮을수록 재발 위험과 항암 치료 이득이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재발 위험과 항암 치료 이득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RS는 단순히 암이 얼마나 나쁜가만 보는 점수가 아니라 이 환자에게 항암제를 추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전자 기반 지표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탈록스 연구 결과에서는 림프절 음성의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 조기 유방암에서 다음 같이 해석한다. RS 0에서 10은 낮은 점수로 항암 치료 없이 호르몬 치료만으로 충분하다. RS 11에서 25는 중간 범위고 과거에는 이 구간이 위험했지만 탈로렉스 검사 이후 많은 환자에서 항암 치료 추가도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 이상은 높은 점수로 항암 치료 추가했을 때 이득이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나이에 따른 해석의 차이, 중요한 것은 나이와 폐경 여부다. 텔로 RX 검사에서는 50대 초과 여성에서는 RS 11에서 25 경우 항암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다. 50대 이후에서는 0에서 15인 경우는 항암 치료를 피할 수 있는 범위로 봤다. 50대 이하에서 16에서 25인 경우 일부 항암 치료 이득이 관찰될 수 있어서 폐경 여부, 난소기능 억제, 종양 등급, 크기 등급, 환자 상태를 함께 고려한다. 이 환자에서는 온코타입 DX RX19를 RS19는 과거 기준은 중간 유형군이 들어가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RS11에서 25범위에 해당된다. 기록엔 항암 치료 예상 이득이 1.6%로 적혔다. 이 말 항암 치료를 추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득이 매우 작다고 평가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을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고 호르몬 치료 중심으로 치료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RS19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